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지난주에 여름방학을 했어요. 아직 학생인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방학이 엄마에겐 썩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미치기 바로 직전에 방학을 하고 엄마가 미치기 바로 전에 개학을 한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미국엔 대학을 타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입이 하나 더 늘면 엄마들은 또 힘들어요. 자식을 오랜만에 만났다는 반가움도 잠시, 잔소리 하기도 지쳐요. 그래도 큰 아이들은 잔소리 하기는 입 아프지만 어쨌든 손이 많이 가진 않죠. 저학년 아이들은 새끼 챙기랴, 공부시키랴, 운동시키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거든요. 여름방학이라고 놀 수만은 없으니 위클리 단위로 여름 캠프 신청을 해놨는데 시간표가 매주 틀려서 도시락 싸랴, 라이드하랴, 또 아들이 집에 있고 제가 일을 나와 있어야 하는 상황이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6주를 매주 다른 프로그램으로 꽉꽉 스케줄을 짜놓고 8월엔 누나와 함께 텍사스를 보내버리려고요. 아들 개학 전 저도 잠시라도 해방을 누려야 하지 않겠어요? 노느냐, 공부를 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을 보내야 하는 학생들은 방학을 앞두고 매번 마냥 놀기에도 불안하고 그렇다고 긴 방학 시간 동안 공부에만 열중하자니 하기 싫고 방학이란 분명 더운 여름 그리고 추운 겨울 잠시 학업을 멈추고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지만 아이들이 방학이라고 해서 어른들도 일을 쉴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미국은 여름방학이 무지 길기 때문에 아이들을 썸머스쿨이나 썸머캠프에 보내야 해요. 과거 한국의 방학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잠시 시간여행을 해볼까요? 1950년에서 1960년대까지 방학은 더위와 추위를 피해 학교를 쉬고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거나 학생들의 독서나 여행 등에 활용되었어요. 방학을 맞이해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친척집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한 일과였지만 점차 방학 동안 그냥 놀기보다는 학업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자라는 목소리가 생겨났죠. 여름방학 당시 최고 인기가 있었던 장소는 바로 풀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네요. 요즘도 아이들 물놀이, 수영장, 워터파크 제일 좋아하잖아요. 당시 어린이 풀장은 장충단공원, 탑골공원, 인현공원, 사직공원, 묵정공원, 삼청공원, 영등포공원 이렇게 7군데 있었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네요. 또 동네 골목에서는 친구들과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즐겼고 많은 어린이가 만화가게로 몰려들었다고 해요. 대학생들은 농촌으로 그룹 활동을 다니면서 농촌 봉사활동부터 문맹퇴치와 계몽활동은 물론 무의촌 진료를 펼쳤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방학기간이 학교 생활의 연장선상이란 의미에 초점이 맞춰진 시기인데요. 중고등학교에선 방학 기간을 보충학습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했고 1971년 KBS TV 학교 방송은 방학을 맞아 방학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하기도 했어요. 1970년대에서 80년대엔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겐 푸르른 산천과 모든 생명체들이 놀이터였고 친구였기에 그야말로 세상을 배우며 자라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였어요. 방학하면 계획표 만들잖아요. 이 계획표는 이때부터 처음 만들어 실천하게 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네요.
제가 어릴 때 여름방학 숙제하면 빠지지 않았던 곤충 채집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라졌어요.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당시만 해도 탐구생활 숙제에 곤충 채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1994년 환경처와 한국교총은 여름방학을 환경방학으로 정하고 여름방학 숙제에 곤충과 식물 채집을 금지한 대신 쓰레기를 재활용한 공작 숙제가 있었고 일회용품 안 쓰기, 환경보호 실천 일기 등을 가족 실천 과제로 내줬었죠. 방학 기간 가족 단위의 자연체험 캠프는 물론 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졌고 1990년대 후반에 오면서 전인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방학 중에는 컴퓨터, 스포츠 등에 참여해 창의적으로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이 강조가 되었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여름방학이 전 더 좋았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 스마트폰 하나면 여름방학에 딴 건 필요 없겠죠? 청취자분들은 여름방학 숙제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저는 여름방학과 함께 주어지던 방학 숙제의 대명사 탐구생활이 생각나요. 당시 대한민국 초딩이라면 여름방학 중 꼭 해야 하는 과제물이었어요. 숙제는 싫었지만 저는 새 책을 받을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새 거는 다 좋아요. 연보라색에 곤충이나 꽃이 표지에 그려 있고 새 책을 받았다는 기쁨은 책을 열어보는 순간 싹 사라지죠. 탐구생활은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해서 초등학생 방학 때 과제물로 배포하던 학습 교재예요. 1979년 여름방학에 처음 발간돼 약 20년간 방학 숙제의 대명사로 통했죠. 교통안전, 환경보존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에너지, 자연의 신비 등 과학 관련 내용까지 담겨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실험도 있고 관찰도 있고 요리를 만드는 과정도 있었고 탐구 생활을 잘 해오는 학생에게는 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도에 쫙 전시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었죠. 탐구 생활을 하면서 실험의 경우 직접 사진을 찍고 인화도 해야 했고 실험한 과정을 사진으로 인증하였는데 당시에 디카도 없던 시절 필름 카메라로 찍고 현상하고 붙이고 그렇게 되면 얇았던 탐구 생활은 완전 두꺼워져서 본래 두께의 2배는 되었었던 기억도 납니다. 저희 언니는 개학이 다가오면 탐구 생활을 몰아푸느라 엄마한테 혼나곤 했어요. 하지만 탐구 생활은 방학 숙제를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내줘서 부담을 준다는 지적과 현장 학습 위주로 개선된 교육 정책 때문에 1997년을 끝으로 사라졌어요. 탐구생활 말고도 일기 쓰기, 책 읽고 독후감 쓰기, 여름방학 때 즐거웠던 일 그림 그리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방학 숙제가 많긴 많았어요. 그러고 보면 미국은 방학 숙제가 정말 없어요. 주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동네 도서실에 가서 읽으면 좋은 책 리스트를 나눠주는데 그 중에서 여러 권을 방학 동안 읽으면 선물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이마저도 선택사항이지 꼭 해야 하는 의무도 아니에요. 오늘 밀린 일기 다 안 쓰면 내일 물놀이 못 갈 줄 알아. 알았어? 여름방학이 끝나기 일주일 전 엄마의 불요령이 떨어졌어요. 울상 짓고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폈는데 헐, 마지막 일기가 7월 말. 일기 안 쓴 지 대충 3주 정도나 되어서 기억을 더듬어 밀린 일기를 써내려 가는데 이때부터 드라마 작가의 고뇌와 소설가의 어려움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초딩 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겠어요. 그 일이 그 일이고 그 밥이 그 밥이고 하루가 똑같은 하루인데 마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써야 했으니 그것도 분량 작으면 안 될까봐 분량 채우기까지 하려니 미칠 노릇이었죠. 밀린 일기를 쓸 때 제일 곤란한 게 바로 날씨입니다. 2주씩 또는 3주씩 몰아쓰다 보니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3주간의 날씨를 제대로 알기 힘들었죠. 분명 비 온 날이 있었는데 도대체가 그게 지난주인지 그저껜지 때문에 부모들이 기상청에 전화를 하며 날씨를 물어보는 사태가 발생해서 9시 뉴스에도 보도가 될 정도였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기상청에 전화를 했었으면 전국의 초딩들이 얼마나 일기에 시달렸는지 알 수 있죠. 비가 오는 날은 실내에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글을 지어 작성해야 하고 맑은 날은 주로 밖에서 놀았던 일 혹은 소풍에 대한 나들이에 대한 글을 쓰려 했으니 날씨와 연관지어 일상을 만들어내야 했기에 날씨는 중요했어요. 일기는 밀려 쓴 걸 한 번에 쓰다 뒤로 갈수록 글씨는 지렁이가 되고요. 방학 첫날 그려서 붙여놓은 생활 계획표엔 저녁 8시에 일기를 쓰겠다라고 적어놨는데 작심삼일이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초등학교에선 일기 쓰기가 방학 필수 과제였었잖아요. 선생님이 일기 쓰기 숙제를 확인하고 학생들이 틀린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빨간펜으로 수정해 주시기도 하고 또 내용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적기도 하셨어요. 이젠 더 이상 일기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세요? 일기 검사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교사가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학교마다 담임교사 재량에 따라 일기 쓰기를 지도하고 있다고 해요. 방학 동안 일기를 주 2, 3회 쓰는 것이 숙제인 학교도 있지만 권장사항이거나 썼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참 세상 좋아졌어요. 한국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모두 한 달 이상인 것에 비해 미국은 여름방학만 길고 겨울방학, 봄방학은 고작 일주일 정도예요. 그렇다면 미국 학교의 여름방학은 왜 이리 길까요? 2달 반? 거의 석 달이 다 되게 길어요. 이것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의견은 19세기부터 내려온 전통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의 부모가 농부였기 때문에 여름 동안 농장에서 일손을 돕기 위해 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는 설이에요. 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조금 달라요. 여름방학은 땀 흘려 일하고 들판에서 타작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 예로 남북전쟁에는 농장의 아이들도 여름에 학교를 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학교를 가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해야 하는 봄과 가을에 학교를 쉬었는데요. 반면에 도시의 아이들은 쉬지 않고 1년 내내 학교에 다녔다고 하네요. 1842년 디트로이트의 학생들은 1년에 260일을 학교에 갔지만 도시의 발달과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가 더욱 더워지고 붐비게 되자 돈 있는 부모들은 더운 여름 동안 도시를 떠나 시골 한적한 곳으로 피서를 떠나게 되었다네요. 당시에는 학교 등교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많은 아이들이 여름에 피서를 가고 등교를 하지 않자 학교의 절반 이상이 텅텅 비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학교와 해당 도시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만 하게 된 것이죠. 몇몇 지방 국회의원들이 아이들이 여름에 학업을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학생들의 여가 시간의 중요성과 활용이 사회 이슈로 떠올랐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출현과 하루 8시간 노동시간 책정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일하는 성인들의 여가 시간도 더 늘게 되었답니다.
휴가와 방학의 중요성을 옹호하는 부류들은 인간의 뇌도 근육처럼 너무 사용만 하고 쉬지 않으면 부상을 당하기 쉽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해서 학생들도 쉬지 않고 1년 내내 계속 학습을 하게 되면 두뇌에 손상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와 맞물려 여름엔 학교에 냉방시설도 없는 찜통과 같은 시설인데다가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여름방학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도심의 학군들은 여름에 가장 더운 70일 정도를 방학으로 정해서 살인적인 더위를 피해보고자 결정하게 되었답니다. 누구에게나 어릴 적 즐거운 여름방학 때만큼이나 아름답고 그리운 추억이 또 있을까요? 무더운 삼복더위에 학교에 가지 않는 것만도 마냥 즐거운 것이었지만 멀리 떨어진 일가 친척 집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또래들과 어울려 제 세상을 만난 듯 실컷 놀 수 있다는 건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것이었어요. 취침 시간도 9시가 아닌 엄마가 조금 더 느슨하게 해주시기도 했고요. 지금의 세상처럼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쫓아다니느라 바쁜 방학 생활이 아니라 또래들과 함께 산천에 파묻혀 놀기에 더 바쁜 여름 방학이었어요. 아마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엄마분들이시라면 여름방학이 더 바쁘시죠? 아이들 면허 취득을 위해 도움을 줘야 하고 특히나 11학년 정도 되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다음 학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잘 짜인 여름방학 계획표는 대학 입시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더욱이 대학 원서를 준비해야 하는 11학년에게 더욱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고요. 11학년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신경 써야 할 것들 몇 가지 정리해봤어요. 고학년 아이들이 여름방학 동안 하면 좋은 것 중에 봉사활동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채워야 하는 봉사활동 시간이 있죠.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잘 모르겠네요. 저희 딸이 졸업할 당시는 50시간이었는데 카운티마다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하는 단체에 직접 연락을 해보거나 관련 웹사이트, 예를 들어 volunteermatch.org에서 기회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또 아이들이 긴 방학 동안 하면 좋은 거로는 창작 활동을 꼽을 수가 있죠. 그림, 작품, 춤, 음악, 영화, 요리 레시피 개발, 뜨개질, 만화 등 창작 활동의 범위는 넓어요. 고학년이니만큼 내신 성적 관리는 필수일 텐데요.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학생들은 생각보다 어려워진 교과 과정으로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9학년부터 성적은 대학 입시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성적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다음 학년에 배울 어려운 과목들을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AP 과목을 많이 듣는 11학년생은 시간 관리가 가장 자신 없거나 공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한두 과목은 방학 때 예습하면 개학 후 학업 스케줄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체력 관리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체력이 직접적인 대학 입학 기준이 아닌 만큼 소홀하기 쉽지만 대학에서 강도 높은 수업들을 소화해내려면 어쩔 수 없이 잠을 줄여야 하거든요. 또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장시간 하다 보면 자연스레 건강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학기 중에 운동부에 속해 있지 않은 학생은 방학 동안 체력 관리를 해주어야 학기 중 번아웃을 피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방학 동안 많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립대에서 유일하게 고등학생에게 4년 이상 과정을 요구하는 과목이 영어예요. 대학에 가면 생물학을 전공해도 연구 논문을 읽어야 하고 미술을 전공해도 작품 해설을 읽어야 합니다. 그만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필수예요. 판타지 소설이던 명작이던 학생이 흥미가 가는 책을 읽어야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고 많이 읽어야 언어 실력이 향상돼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지지고 볶으면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보아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